1차 원고,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의 가면과 교묘한 언어의 칼날. 당신은 분명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즐겁게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불쾌감과 자책감 때문에 잠을 설친 적이 있나요? 요즘 참 복스러워 보여서 보기 좋다라는 칭찬을 들었는데 왜 마음 한구석은 날카로운 칼에 베인 듯 아픈 걸까요? 그건 그 칭찬이 결코 호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변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 바로 내현적 자기애주의자 커버트 나르시시스트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라는 말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들립니다. 흔히 자기 자랑이 심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곤 하죠. 하지만 실제 나르시시즘은 전체 인구의 약 10% 정도가 겪고 있는 진단 가능한 인격장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부류가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전문가들조차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들은 정체를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빨아먹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관계의 파괴자들입니다. 정신질환 진단 통계 매뉴얼인 DSM-5의 기준을 보면 외현적 나르시시스트나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나 본질은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고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합니다. 다만 이들이 그 본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겉으로 대놓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과 달리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겸손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척 가면을 씁니다. 특히 한국 사회처럼 눈치를 많이 보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권에서는 이런 유형이 아주 교묘하게 번식합니다. 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머릿속이 하얘지는인지 부조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데 행동은 어딘가 서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흔히 말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에서 당신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이제부터 이들이 쓰는 첫 번째 무기, 바로 칭찬을 가장한 비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겉보기에 아주 연약하고 매력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에 이렇게 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위해 이른바 뒷구멍, 칭찬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와, 너 요즘 살이 좀 붙어서 보기 좋다. 예전에는 너무 말라서 안쓰러웠는데 이제야 좀 사람 같네. 이 말을 들은 당신은 기분이 나빠야 할지 고마워해야 할지 혼란에 빠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입니다.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당신의 외모나 상태를 은근히 비하하는 것이죠. 외모 지상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공격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오늘 화장이 참 화려하고 예쁘네. 그런데 그렇게 꾸미고 출근하면 아무도 내 업무 실력에는 관심 없겠어 라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신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공격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불쾌하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냥 칭찬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라고 말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저 사람은 좋은 뜻으로 말한 건데 내가 꼬여있는 건가? 하고 말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가짜 겸손입니다. 이들은 자기 비하를 통해 당신의 칭찬을 유도합니다. 이른바 칭찬 낚시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강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의 모임이나 직장 단톡방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은 너무 좁고 인테리어도 촌스러워서 손님 초대하기 부끄러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정말 자기 집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영희 어머니네 집이 얼마나 좋은데요. 센스가 정말 대단하세요 라는 찬사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행위는 나르시시틱 서플라이, 즉 자신의 자아를 채울 영양분을 공급받으려는 수단입니다. 당신의 칭찬은 그들에게 먹이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의도대로 칭찬해주지 않거나 무관심하다면 그들은 즉시 차갑게 돌변하거나 뒤에서 당신을 험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적인 자리와 사적인 자리에서 앞뒤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절대 남의 말 안 해요. 나는 거짓말이 제일 싫어요 라고 정의로운 척하지만 집에 돌아오거나 친한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지독하게 타인을 깎아내리고 비웃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이들의 이런 두 얼굴을 당신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너무나 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겪는 고통을 하소연해도 오히려 당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 쉽습니다. 저렇게 좋은 분이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오해한 거 아니니? 라는 말을 들을 때 당신의 외로움과 자책감은 극에 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노리는 완벽한 고립입니다. 2차 원고, 은밀한 질투와 피해자라는 이름의 무기,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숨기고 있는 네 번째 특징은 바로 도끼 어린 질투와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입니다. 건강한 질투는 나도 저 사람처럼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라는 긍정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질투는 다릅니다. 이들의 질투는 타인이 가진 것을 빼앗고 그 성취를 철저히 파괴하고 싶어하는 어두운 욕망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의 서열을 매기고 비교합니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정해진다는 금수저, 흙수저 담론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서열 비교와 질투심은 더욱 치열하고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당신의 주변 환경을 망가뜨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들은 등 뒤에서 당신에 대한 교묘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평판을 깎아내립니다. 직장인들의 회식 자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동료는 상사에게 다가가 당신을 아주 걱정하는 듯한 표정과 말투로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부장님, 저 요즘 영수 씨 업무 성과가 너무 걱정돼요. 최근에 집안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업무에 집중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이 말은 겉보기에는 동료를 진심으로 위하는 따뜻한 걱정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사의 머릿속에 당신이 무능하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완벽한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제3자를 조종하여 당신을 서서히 고립시키고 결국 당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인간관계나 커리어를 밑바닥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게 됩니다. 이어서 살펴볼 5번째 특징은 피해자 코스프레와 수동적 공격성을 활용한 대화 방식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며 자신은 항상 희생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돌봄을 원하면서도 절대 자신이 먼저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수동적 공격성이라는 화법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고 움직이도록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특히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이런 불행한 서사에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란 맏딸들, 이른바 K장녀들은 이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이들은 나 좀 도와줘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재미있게 놀다 와. 나는 원래 이렇게 늘 손해보고 사는 게 익숙하니까 이 남은 일들은 나 혼자 밤새워서 다 마무리할게. 이런 말을 듣고 마음 편히 발길을 돌리거나 온전히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은 무거운 죄책감을 떠안은 채 그들의 일을 대신해주고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게 됩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해도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진정한 감사를 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불행한 환경일 탓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할 뿐입니다. 이들이 파놓은 끝없는 죄책감의 함정 속에서 당신의 자존감과 영혼은 서서히 말라갑니다. 3차 원고 가짜 공감의 덕과 나를 지키는 온전한 자유. 6번째로 살펴볼 특징은 가짜 공감과 반려동물 역설입니다.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척 연기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들은 슬픈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리거나 누군가의 불행에 안타까워하는 흉내를 내지만 그것은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머리로 계산해낸 인지적 공감일 뿐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파악한 당신의 취약점을 나중에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이들이 사람보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에게 훨씬 더 깊은 애정과 헌신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가 밥을 안 먹으면 세상을 잃은 것처럼 슬퍼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심리를 들여다보면 반려동물이 나르시시스트의 완벽한 에너지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은 복잡한 감정적 요구를 하지도 않고 그들의 잘못을 논리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으며 오직 맹목적이고 절대적인 복종과 숭배만을 바칩니다. 한국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반려동물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천사 같은 이미지를 연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따뜻한 동물 사랑꾼이라는 완벽한 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사람들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몸에 받지만
정작 집안에서는 가족의 감정을 철저히 짓밟고 방치합니다. 피해자인 당신은 결국 내가 저 집강아지보다 못한 존재인가라는 처참한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내현적 나르시시스트가 남기는 상처는 겉으로 화려하게 폭발하는 외현적 나르시시스트의 폭력 못지않게 당신의 내면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유 모를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당신의 직감이 맞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선량한 가면에 속아 당신 자신을 탓하는 일을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배려와 힐링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들의 먹잇감으로 이용당하게 두지 마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그들의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그동안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게 내 탓이고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라고 자책하며 홀로 눈물 흘린 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며 당신은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들에게서 벗어나 무너진 심리적 경계선을 다시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상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